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새롭게 이웃집 작가님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 그리고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5개의 주제에 대한 콘텐츠와 그리고 이 5개의 주제를 한데 묶은 모아보기까지 총 6개의 콘텐츠를 이미 선보여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세션 1로 묶고 오늘부터는 세션 2로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웃집 작가님 두 번째 세션,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이나 카메라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 바디뿐만 아니라 렌즈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사진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가에게 렌즈는 붓이고 빛은 물감이다. 꽤 그럴싸하죠. 사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한 출처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가가 자신의 창의성과 스타일 그리고 개성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도구가 렌즈라는 말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체 내용의 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와 렌즈 마운트 파트에서는요, 브랜드별로 고유의 렌즈 마운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요, 특성도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렌즈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로는 단렌즈와 줌렌즈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초점거리 조절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고정조리개 그리고 가변조리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상의 화질을 우선시할 거냐, 반면에 편의성과 실용성을 중심에 둔 렌즈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소 초점거리, 필터 규격, 또 손떨림 방지, 렌즈 후드 이렇게 비교적 조금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렌즈는 크게 후드, 경통, 그리고 마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요, 대부분의 렌즈는요, 이렇게 후드는 탈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경통이라고 하는데요. 경통에는 초점링과 줌링 파트가 있고 브랜드와 렌즈에 따라서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렌즈의 경우는요, 조리개 f2.8을 사용하는 소니의 망원 줌렌즈입니다. 자, 초점링, 이 부분이 초점링인데요. 경통의 맨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조리개를 조작할 수 있는 조리개 링이 있고요. 그 뒤로는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펑션 버튼과 스위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금속으로 제작된 부분은 렌즈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마운트는 렌즈가 카메라와 결합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이렇게 카메라 브랜드 이름이 다른 것처럼 브랜드별로 바디와 렌즈를 결합하는 마운트의 형태가 다르고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라인업에 따라서 다양한 마운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카메라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렌즈들은 브랜드 고유의 마운트 형태로 출시한다는 건데요. 사진 취미를 어느 정도 즐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브랜드에 쓸 수 있도록 한 가지 렌즈를 다양한 마운트로 출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흔히 서드파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브랜드인 삼양이 있고요. 그 외에 자이스, 보이글랜더, 시그마, 탐론, 토키나, TT아티산, 빌트록스, 라오와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렌즈 마운트를 아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렌즈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중복 투자를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카메라 시스템은 한 번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렌즈 생태계에 묶이기 때문에 바꾸기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카메라나 렌즈를 곧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요, 오늘 제 설명 잘 들어보시고 각 카메라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셔서 렌즈를 직접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렌즈 마운트를 아는 건 촬영자의 촬영 스타일을 유지하고 창작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렌즈로 빠르게 촬영했을 때 유리한 촬영이 있고요. 크고 무거운 렌즈를 이용해야만 촬영할 수 있는 피사체가 있기 때문이죠. SLR 형태의 필름 카메라가 인기를 끌었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DSLR 카메라가 시장을 지배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러리스 카메라가 시장을 지배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카메라 브랜드들은 유저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알 수 있는 게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진행되면서 사진의 화소는 점차 높아졌고요. 사용자들은 고화소뿐만 아니라 높은 화질에 대응하는 다양한 렌즈를 요구했고, 각 브랜드는 그런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렌즈를 발매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브랜드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캐논의 가장 대표적인 렌즈 마운트는 EF 마운트와 RF 마운트입니다. EF 마운트는 필름 SLR 시절부터 현재의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두루 사용되는 마운트입니다. EF 마운트는 꽤 오랜 시장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중고로 구입하시기에도 매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F 마운트는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하는 SLR 카메라에 대응하는 렌즈 마운트인데요. EF 마운트의 변형으로 크롭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 전용으로 개발됐던 EF-S 마운트도 있습니다. 캐논의 RF 마운트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 전용으로 새롭게 출시한 마운트입니다. EF 마운트는 필름을 사용하는 SLR 카메라 시대에 개발이 시작돼서 어쩔 수 없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렌즈 마운트가 바로 RF 마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캐논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점차 EF 마운트에서 RF 마운트로 렌즈 라인업의 중심이 이동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콘의 대표적인 렌즈 마운트는 F 마운트와 G, Z 마운트입니다. F 마운트는 필름 SLR 시절인 1959년에 시작됐는데요. 과거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현재의 DSLR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운트로 세대별로는 AF, AFD, AFS, AFP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콘의 F 마운트가 카메라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지속된 만큼요, 니콘은 마케팅에서도 전통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유저들 사이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쓰시던 렌즈를 자식이 물려받아 쓰고 있다는 내용이 꽤나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니콘 역시 미러리스 카메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최근에는 F 마운트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G 마운트라는 이름의 미러리스 카메라용 전용 마운트를 출시했습니다. 니콘은요, 최근 시네마용 카메라 회사인 레드를 인수하면서 G 마운트의 사용성을 조금 더 확장하기도 했는데요. G 마운트를 사용하는 레드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니콘도 기존의 F 마운트 유니버스에서 G 마운트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소니의 대표적인 마운트는 E 마운트입니다. 소니의 E 마운트는 풀프레임 카메라와 크롭 센서 카메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운트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니의 알파 시리즈로 대표되는 스틸 카메라 라인업과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이 함께 사용하는 렌즈 마운트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소니는 앞서 살펴본 캐논과 니콘에 비해서는 비교적 뒤늦게 카메라 시장에 뛰어든 만큼 절대적인 비교에서 렌즈군이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최신의 렌즈가 가장 풍부하고 디지털 카메라에 최적화된 렌즈군을 보유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후지필름은 제 기준에서는 가장 독특하고 개성 있는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후지필름의 개성은요, APS-C 규격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중형 미러리스 이 두 가지 라인업만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 회사들이 풀프레임 센서를 중심에 두고 APS-C 규격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는 형태를 갖는 것과는 아주 대비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지의 APS-C 포맷 전용 미러리스 마운트는요, X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이 X 마운트의 특징이라면 바디와 어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렌즈 디자인을 꼽을 수 있고요. 높은 해상력과 색감으로 매니아층이 확실하다는 특징도 꼽아볼 수 있습니다. 후지의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용 마운트는 G 마운트라고 부르는데요. 가격대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품질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시장에서는 확실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이카, 파나소닉, 시그마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세 회사는 L-마운트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L-마운트 렌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L-마운트는 드론과 짐벌로 인기 있는 DJI와 대중적인 시네마 카메라 브랜드로 알려진 블랙매직 디자인도 일부 제품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 브랜드가 함께 개발한 렌즈 마운트인 만큼 각 제조사의 다양한 바디에서 교차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사진부터 영상까지 폭넓은 분야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일한 브랜드 안에서는 마운트가 다를 경우에 이를 해결해주는 전용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니콘의 경우는 F 마운트 렌즈를 G 마운트 바디에 쓸 수 있게 해주는 FT-G 어댑터가 있고요. 캐논의 경우는 EF 마운트 렌즈를 RF 마운트 바디에 쓸 수 있게 해주는 EF-EOS-R 어댑터가 있는 식입니다. 카메라 제조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댑터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브랜드끼리의 교차 사용도 가능하게 해주는 어댑터를 출시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캐논의 EF 마운트 렌즈나 소니의 E 마운트 렌즈를 니콘의 G 마운트 바디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가뎁이라는 브랜드의 렌즈 어댑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제조사와 렌즈 제조사를 다르게 사용하는 걸 각 제조사에서는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요, 렌즈의 중복 투자를 막고 다양한 브랜드의 카메라와 렌즈를 취향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다양한 렌즈 어댑터를 보유하고 있긴 한데요. 사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35mm 수동 카메라와 중형 필름 카메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렌즈군 또한 많이 갖고 있겠죠. 오래된 렌즈를 최신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브랜드별로 어떤 렌즈 마운트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실제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렌즈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초점거리에 따른 구분입니다. 초점거리는 영어로 포컬 랭스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센서의 초점면을 이루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초점거리는 렌즈의 특성을 구분하는 아주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점거리가 긴 렌즈는 렌즈가 크고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는 작은 걸로 인식이 되지만 초점거리가 단순히 렌즈의 길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렌즈의 외형적인 크기는 렌즈의 구조와 설계에 따라서 초점거리가 길더라도 렌즈 자체는 얼마든지 작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400mm의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임에도 그 크기는 초점거리가 20mm인 렌즈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초점거리에 따라 렌즈를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점거리가 달라지면 센서에 기록되는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걸 화각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각은 영어로 Field of View, FOV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렌즈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화면의 범위, 각도를 의미합니다. 화각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시야의 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눈의 화각은 얼마나 될까요? 화각은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하신 상태에서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점점 벌려 보세요. 그러면은 손이 보일랑 말랑한 정도의 각도가 생기죠. 이 각도가 우리 눈의 화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쪽 눈을 감으면요, 이 화각은 당연히 조금 좁아집니다. 사람 눈의 화각은 입체를 인식하는 양안 시야각이 대략 115도라고 하고요. 선명한 중심 시야가 대략 40에서 60도 정도라고 합니다. 렌즈는 초점거리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지는데요.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화각은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수록 화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직접적인 수치로 설명드리자면 20mm의 초점거리는 약 80도 정도의 수평 화각을 만들고요. 50mm의 초점거리는 약 40도의 수평 화각을 만듭니다. 85도의 초점거리는 약 23도의 수평 화각을 만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처럼 초점거리가 짧아질수록 화각이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화각이 좁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광각 렌즈니 망원 렌즈니 하는 렌즈의 구분이 바로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되는 렌즈의 초점거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렌즈를 초점거리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 렌즈로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먼저 광각 렌즈는 초점거리가 짧아서 화각이 넓고 그래서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은 렌즈입니다. 넓은 풍경이나 실내 전체를 담기에 아주 좋겠죠. 동시에 심도도 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촬영했을 때 근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비교적 선명하게 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피사체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촬영하면 화면에 왜곡이 생겨서 형태가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되게 보일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표준 렌즈는 초점거리가 약 50mm 전후를 가진 렌즈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화각과 가장 비슷한 자연스러운 시야를 제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만큼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화면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다소 심심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유저들 사이에서는 계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없으면 아쉽고 있다고 또 엄청 많이 쓰는 것도 아닌 그런 렌즈라는 의미일 겁니다. 망원 렌즈는 초점거리가 길고 화각은 좁지만 그만큼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먼 거리의 새나 풍경, 스포츠 경기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클로즈업 촬영을 해야 할 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원 렌즈는 아주 얕은 심도를 만들기에도 아주 유리한데요. 인물 촬영에서는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고 인물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인물을 돋보이게 만드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사람의 중심 시야각인 40에서 60도와 가장 유사한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이름 붙여 가운데 두고요. 35mm에서 70mm 구간을 표준 렌즈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각이 넓은 28mm 이하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들을 우리는 광각 렌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70mm 이상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들을 망원 렌즈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극단적인 값을 갖는 렌즈들에는요. 초광각 렌즈나 초망원 렌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렌즈를 구분하는 또 다른 카테고리는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단렌즈와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줌렌즈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영어 표현인데요. 단렌즈는 영어로 프라임 렌즈라고 부릅니다.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에 주요한, 기본적인 이런 뜻인데요. 약 200년에 가까운 사진의 역사에서 초창기에는 초점거리가 고정된 단렌즈만 있었겠죠. 그 시절엔 단렌즈가 디폴트, 즉 기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장치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렌즈다라는 의미로 프라임 렌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렌즈는 줌렌즈와 비교할 때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도 비교적 뛰어난 해상력과 화질을 가질 수 있고요. 크기도 작고 무게 또한 가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줌렌즈는 초점거리를 조절해가며 다양한 화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뛰어난 해상력과 높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렌즈의 부피가 커져야 하고 무게 또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따라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이 아마추어들과 프로 사진가들은 그 편리함 때문에 고급형 줌렌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화질면에서 단렌즈가 줌렌즈를 압도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렌즈만큼 뛰어난 화질을 갖는 고급 줌렌즈들이 브랜드별로 아주 많이 있고요. 최근에 신규 렌즈의 그 개발 트렌드가 소형화 또 경량화라서 소비자들은 그저 그냥 비용만 지불하는 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요. 렌즈를 구분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화각이 변하는 그 초점 거리에 따라서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초점거리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줌렌즈와 초점거리가 고정된 단렌즈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생각해보면요. 광각 줌렌즈, 표준 줌렌즈, 그리고 망원 줌렌즈가 있고요. 단렌즈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광각 단렌즈, 표준 단렌즈, 망원 단렌즈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점거리 구간에 관계없이 단렌즈는 최소 조리개 값이 f1.4에서 f2.8까지 비교적 매우 밝은 편입니다. 물론 300mm를 넘어가는 초망원 렌즈 구간에서는요, 최소 조리개 값이 비교적 큰 편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단렌즈의 최소 조리개 값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줌렌즈는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초점거리를 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최소 조리개 값이 고정되는 고정조리개 줌렌즈가 있고요. 초점거리를 조정하면 구간에 따라서 최소 조리개 값이 바뀌는 가변 조리개 줌렌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트리 레벨의 카메라 패키지에 번들 렌즈로 제공되는 줌렌즈가 가변 조리개 줌렌즈에 해당하는데요.
가변 조리개 줌 렌즈는 렌즈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정 조리개 줌 렌즈는 렌즈의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조리개 값을 유지할 수 있고 보통 f2.8이나 f4 정도의 밝은 조리개 값을 갖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도 강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렌즈의 부피도 커지고 동시에 무거워진다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니즈가 분명한 전문가용 장비로서는 확실한 성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렌즈를 설명하면서 빼먹으면 아쉬운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소 초점거리입니다. 렌즈의 스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최소 초점거리인데요. 최소 초점거리는 렌즈를 사용할 때 피사체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좁은 실내에서 인물 촬영을 하거나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음식을 촬영할 때 의도치 않게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보다 피사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피사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편의성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는 30에서 40cm 정도의 최소 초점거리를 갖고 있고요. 망원 렌즈는 보통 75cm 이상의 최소 초점거리를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물체를 아주 가깝게 찍는 걸 접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접사에 특화된 렌즈를 마크로 렌즈라고 합니다. 마크로 렌즈의 경우에는 최소 초점거리가 대략 이 한 뼘 정도 거리인 20cm 내외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아주 더 가까운 최소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도 있긴 합니다.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렌즈의 성능 정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렌즈의 경통 겉면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렌즈의 구경 정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필터 크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름을 뜻하는 파이로 표시합니다. 제가 조리개를 설명드렸던 지난 영상에서 필터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필터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렌즈마다 정해진 구경에 맞는 필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마다 정해진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렌즈 전면에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센서가 점차 고화소로 발전하고 회상력도 아주 높아지면서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급 렌즈의 경우에는 좌우 떨림과 상하 떨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 떨림을 구분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캐논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흔히 IS라고 표시합니다. 니콘은 바이브레이션 리덕션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VR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소니는 옵티컬 스테디샷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OSS라고 표시합니다. 렌즈에 이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렌즈의 모델 이름에 앞서 설명드렸던 약어 IS, VR, OSS 이런 식의 단어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그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드입니다. 후드는 사진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소위 그 잡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렌즈의 대각선 위치에서 렌즈 경통 안으로 유입되는 빛은 빛 번짐 형태로 사진의 품질과 선명도에 영향을 줍니다. 후드는 이런 의도하지 않은 형상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렌즈의 전면부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렌즈를 떨어뜨릴 경우에는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요, 야외 촬영이나 역광 상황, 비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양한 렌즈의 종류별 특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렌즈마다 화각과 그 표현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찍어보고 또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집 작가님 시리즈는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진 실력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으로 계속될 겁니다. 댓글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이 시작됐는데요. 이웃집 작가님 워크북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사진과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바로 초점 맞추기와 자동 초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난 후에 피사체가 조금 흐릿하거나 초점이 엉뚱한 곳에 맞아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초점은 사진에 이제 막 입문한 분들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초점이 이미지의 선명함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고, 또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는 사진의 초점이 촬영자의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사람의 시선을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장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최근 출시된 거의 모든 카메라가 다양한 자동 초점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촬영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자동 초점의 동작 원리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촬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F는 오토포커스의 약자인데요. 카메라가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AF에도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AF의 동작 원리와 종류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F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브랜드별로 초점 영역 선택 모드를 부르는 이름이 워낙에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도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약간씩은 또 차이가 있기도 해서 오늘은 브랜드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콘텐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브랜드별로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때 브랜드별로 또 모델별로 상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동 초점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카메라의 오토포커스가 빠르고 정확하긴 하지만 늘 만능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초점을 맞추는 수동 초점, 매뉴얼 포커스, 흔히 MF라고 하죠. 이 MF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매뉴얼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최근 출시한 카메라의 기능들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AF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AF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초점 모드를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어떤 피사체를 주로 찍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피사체가 가만히 있는 풍경을 촬영할 때와 신나게 집안을 뛰어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촬영할 때 유리한 초점 모드가 다르다는 말인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드를 써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 초점은요,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기술입니다. 종류로는 위상차 AF와 콘트라스트 AF,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F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위상차 AF는 초점을 빠르게 잡는 데 유리한 기술입니다. 마치 우리가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의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한데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특수한 센서로 나누어서 빛의 위상차, 페이지 디퍼런스라고 하죠. 이걸 분석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과거 DSLR 카메라들이 주로 위상차 AF를 사용했는데요. 사진 기자나 패션 사진가들이 SLR 카메라 혹은 DSLR 카메라를 주로 사용했던 것이 이 빠른 초점 속도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위상차 AF는 빛이 조금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는 위상차를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F 성능이 조금 떨어지곤 했습니다. 콘트라스트 AF는요, 정밀한 초점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콘트라스트 AF는 이미지 센서에 들어오는 이미지의 명암 대비, 컨트라스트죠. 이걸 분석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데요.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 자체를 이용해서 초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위상차 AF에 비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초점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함께 사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최근에 출시된 카메라들은 위상차 AF와 콘트라스트 AF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A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요,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고로 초창기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를 구매할 계획이신 분들은 무턱대고 최근에 출시된 카메라만큼의 AF 속도나 정확도를 기대하신다면 내 카메라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출시 시기에 따라서 적용됐던 AF 기술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카메라가 어떤 AF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시고 이해하시면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AF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춰주는 싱글 AF와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연속 AF입니다. 먼저 싱글 AF는 정지하고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셔터 버튼을 반만 누르는 걸 반셔터라고 하죠. 싱글 AF에서는요, 바로 이 반셔터 상태에서 초점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풍경이나 정물 또는 인물 사진처럼 멈춰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연속 AF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연속 AF는 반셔터가 눌려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초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스포츠 촬영이나 동물 혹은 아이들을 촬영할 때처럼 피사체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간혹 싱글 AF보다 연속 AF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혹은 연속 AF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왜 두 개나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계시겠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영상용 카메라라면요, 연속 AF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싱글 AF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싱글 AF는 정지된 피사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초점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정밀한 초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연속 AF는 정지된 피사체를 촬영할 때조차도 조명이나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세하게 초점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또는 초점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선명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싱글 AF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싱글 AF의 유용함은요,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화면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초점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자에 따라서는 반셔터 이후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일이 많진 않을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싱글 AF는 반셔터 상태에서 초점의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반셔터 상태로 구도를 변경해서 창의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초점 모드의 종류를 아셨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피사체가 프레임의 중앙에 있는지 혹은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가 결정된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요, 초점의 위치는 사진의 스토리에 따라서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촬영 단계에서 초점 영역을 선택하는 건 중심 피사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교적 쉽게 결정되지만, 초점 이후에 혹은 초점 이전에 결정되는 프레이밍 단계에서는요, 촬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중심 피사체가 화면의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화면의 가장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파트에서는 초점 영역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점 영역이라는 말은 사용자가 결정한 프레임 안에서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위치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공통된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크게 4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 고정 혹은 싱글 포인트 AF라고 부르는 모드는요, 프레임 중앙 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정밀한 초점이 필요한 정물이나 인물 혹은 접사 촬영에 적합한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DSLR 카메라에서는요, 이 싱글 포인트가 가장 정확했기 때문에 이 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하곤 했는데요, 미러리스 카메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딱히 그렇지는 않아서 이전에 비해서 활용도는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존 AF 혹은 다이나믹 AF라고 부르는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초점 포인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브랜드에 따라서 초점 포인트 여러 개를 묶어서 피사체가 어느 정도 움직이더라도 비교적 촬영이 쉽게
해주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이나 촬영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반려동물을 촬영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메라가 피사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추적 모드는요, 흔히 트래킹 모드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양한 구도로 인물을 촬영하거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을 촬영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드입니다. 최근에는 사람, 자동차, 비행기, 열차, 동물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요. 초점을 최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모드를 자동 영역 모드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트래킹 모드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동 영역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인식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카메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우선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촬영자의 의도보다는 카메라가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상에 자동으로 초점이 맞는다는 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초점 영역을 설정하는 버튼은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에 초점 영역을 설정하는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진입하면 카메라 후면에 있는 멀티 셀렉터나 다이얼을 이용해서 초점 포인트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AF로 설정한 상태에서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비품이 나서 초점이 맞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물론 연속 AF에서는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대기하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비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대부분 터치가 가능한 LCD를 채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손쉽게 초점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진 실기에서 설명하는 두 손으로 카메라 본체와 렌즈를 감싸지는 전통적인 그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파지하는 그 상태에서는요, LCD를 터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LCD 화면 터치를 우선시하다 보면 정작 셔터가 릴리즈 되는 그 순간에 카메라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순서를 설명하면서 카메라의 오토포커스가 빠르고 정확하긴 하지만 늘 만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수동 초점의 세계는 그 구현 방식이 단순할 뿐 자동 초점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브랜드 중에 라이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죠? 그 브랜드는 지금까지도 사람이 직접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매뉴얼 포커스를 고집하는 M라인의 카메라를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요, 부드러운 초점 전환을 위해서 최첨단의 렌즈를 사용하면서도 수동 초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촬영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설정하거나 아주 그 작은 물체를 접사로 촬영할 때처럼 단순하게 초점이 맞았다는 그 사실보다 그 초점의 위치나 초점 대상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촬영자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거나 할 때는 자동 초점보다는 수동 초점이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수동 초점을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요, 렌즈의 경통에 있는 AF, MF 변환 스위치를 MF로 변경하는 건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렌즈가 수동 초점 모드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수동 모드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렌즈 경통에 이 AF, MF 전환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럴 때는 카메라 설정 메뉴에서 AF 섹션으로 이동하시면요, 수동 초점 모드를 직접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에 따라서는 수동 초점 모드가 실행되면 LCD 화면에서 초점링을 돌릴 때마다 화면을 5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피킹이라고 해서 초점이 맞은 영역에 색을 더해서 선명하게 표시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 여기저기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이 발전하고 특정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게 유행하면서 최근에는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게 한참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갑자기 인공지능 이야기를 꺼낸 건요, 카메라에도 이 AI 기능이 속속 도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출시되는 카메라들은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또 딥러닝 기능까지 활용돼서 사람의 눈, 얼굴뿐만 아니라 동물, 자동차, 비행기, 정말 아주 다양한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적하는 AF 기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복잡한 배경이나 움직임 속에서도 카메라가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초점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역시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피사체 인식 AF가 가능한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물 촬영에서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카메라가 인물의 좌우 눈동자를 인식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던가, 사람이 뒤돌아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인식하는 자동 초점 모드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정말 놀랍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용했던 카메라들의 AF 모드도 빠르고 정확하긴 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가 내가 뭘 찍고 있는지 분명히 구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정말 새롭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AF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촬영 목적에 맞는 AF 모드를 선택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 이번 편의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정지된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정밀한 초점을 위해서 싱글 AF를 활용하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피사체를 따라 초점이 계속 조정되는 연속 AF를 활용하는 이 기본적인 선택과 활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의 AF 시스템 성능은 빛의 양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AF 속도나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밝은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하거나 조명 장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특별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요, 수동 초점 모드를 활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AF 성능이 뛰어난 렌즈를 함께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과거 카메라가 광학기기로만 분류되던 시절에는요, 카메라 바디나 렌즈의 펌웨어라는 개념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카메라는요, 광학기기이면서 동시에 전자기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꾸준하게 펌웨어를 통해서 기기의 오류를 해결한다거나 성능 개선 사항을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카메라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카메라마다 제공하는 그 모델별 혹은 렌즈별 펌웨어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요, 최적의 AF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자동 초점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초점이 정확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지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 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AF는 단순히 편하게 초점을 맞춰주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본질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사진뿐 아니라 영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잘 익혀두신다면 실제 촬영 단계에서 더 자신감 있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신 카메라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린 AI 기반의 자동 초점 기능뿐만 아니라 사진의 후반 작업 단계에서도 정말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촬영 경험을 더욱더 편리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결국 이걸 활용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보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설정과 활용법을 익히는 과정이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이웃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촬영은 정말 신나게 했지만 촬영이 끝나고 메모리 카드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사진을 보면서 와, 이거 언제 다 살펴보고 수정하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도 멋지게 리터칭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오늘은 여러분의 작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치 여러분 옆에 숙련된 어시스턴트가 있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놀라운 퀄리티로 인물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도구일 겁니다. 바로 이보토 AI인데요. 제가 최근 며칠간 사용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터칭 툴이라기보다는 AI를 통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우리가 창작자로서 진짜로 집중해야 할 창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파트너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웃집 작가님이 선택한 이보토 AI의 핵심 기능들을 살펴보고 실제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기능 소개에만 그친다면 이웃집 작가님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시점에 왜 AI 리터칭에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작업 시간을 아끼고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AI의 도움을 받는 대신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간략하게 영상 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왜 AI 리터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경험이 적은 분들은 리터칭에도 AI를 활용한다고 하면 AI가 자동으로 다 해준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동화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동화는 그 목적과 활용 방식이 분명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단순한 자동화보다는 어떤 툴이든 자신의 사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 말해서 리터칭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작업 시간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에서 그 효용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파트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보토 AI에서 추천할 만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리터칭 툴도 그렇고 방대한 기능을 모두 살펴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보토 AI에서 저희가 집중한 핵심 기능인 피부 보정 기능과 3D 얼굴 보정 기능, 옷주름 제거, 동기화 기능을 살펴보면서 이 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보토 AI가 과연 여러분께 정말 필요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토 AI 같은 툴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웃집 작가님 시리즈로 저희 소울 케이블을 먼저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도 저희를 사진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쇼츠 탭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은 댄스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 혹은 쇼폼 콘텐츠 제작사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울 케이브의 오리지널리티는 파인아트부터 커머셜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제작 프로덕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전시까지 저희가 관심 갖는 시각 예술 분야와 상업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덕션인데요. 그런 저희 상업 포트폴리오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인물 사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단위로 대량의 프로필을 제작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인 IBM의 한국 지사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에 있는 IBM 코리아 본사를 비롯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한국 IBM의 지역 사무소를 돌며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요. 대형 트럭에 이동식 스튜디오를 만들고 무려 1,700여 명의 프로필을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한국 존슨앤존슨즈와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MBC와 SBS, YTN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사와의 인연으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분들의 프로필 사진과 화보 작업도 꽤 긴 기간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라이브 소셜미디어죠. 숲의 의뢰로 BJ분들의 프로필 촬영과 또 게임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프로필 촬영을 하기도 했고, 틱톡코리아의 의뢰로 우리나라 대표 틱토커분들의 공식 굿즈용 인물 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특징은 짧은 시간 동안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촬영하고 리터칭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형
대량 작업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촬영 현장을 분업화하고 조직화해 왔는데요. 늘 고민은 리터칭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촬영자가 현장에서 같은 세팅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 스튜디오의 조명과 연출을 통일하면 촬영 원본은 비교적 유사한 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터칭 과정은 수작업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작업의 방향성을 맞춘다 하더라도 일정한 퀄리티를 얻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작업 과정을 분업화해서 리터칭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해 봤는데요. 여러모로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정 플러그인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화 툴을 활용하더라도 피부 보정이나 색감 조정, 배경 정리 같은 요소는 반복적인 작업이 주로 필요하고 이런 작업이 시간도 꽤나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는 사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토 AI를 테스트하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보토 AI 같은 프로그램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피부톤이나 노출 같은 요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 아주 쉽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업자가 반복 작업에 사용했던 시간을 줄여줘서 효율성 있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수동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카메라죠. 사실 이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필름을 넣을 수 있는 백을 열고요, 필름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와인딩 레버를 돌려서 필름을 감습니다. 이렇게 공셔터를 몇 번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카운터가 0에 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서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동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보면서 초점링을 돌리고요, 그제서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카메라에 익숙해진다는 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는데요. 동시에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필름을 이용한 대량의 촬영을 할 때는요, 제가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옆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에 필름을 교체해주는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기도 했었고요. 또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필름을 잘못 넣어서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가끔은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촬영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는 카메라의 전원이 켜지는지 가볍게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지만 확인한 채로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촬영이 완성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동 카메라를 쓸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그러면서도 일관된 촬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카메라가 대신 해주는 최신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시대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리터칭 과정에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촬영자가 번거로운 작업에 쏟아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촬영을 기획하고 구도나 색감 같이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토 AI 역시 그런 의미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또 필요한 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I를 활용한 리터칭은 그 자체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피로감, 그리고 그 피로감이 쌓이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그 1차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더 창의적인 촬영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보토 AI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보토 AI를 써봤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토 AI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프로모션을 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긴 했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기능은 피부 보정 기능과 3D 얼굴 보정 기능, 또 옷주름 제거, 동기화 기능,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보토 AI를 켜보면요,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보토 테스트 짜잔. 여기서 이미지 폴더를 불러와야겠죠. 저는 작업할 사진들을 미리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놨는데요. 이보토 AI 샘플, 이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들 중에 촬영 환경이 조금씩 달랐던 프로필 사진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촬영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은 어느 정도 다 맞춰놓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색감을 크게 만질 건 없는 원본 이미지들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상태가 아주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먼저 좀 조정을 해보고 싶은데요. 키라이트가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왼쪽에 안부가 조금 너무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살짝 밝혀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후 비교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보고요. 여러분, 사진 보정을 하실 때는 신체 일부 한 부분만 너무 크게 보면서 작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된 걸 가지고 인물 보정 탭으로 넘어가 보면요, 기능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일단은 얼굴 잡티 제거 기능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에 잡티가 뭐 대단히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기가 조금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실 얼굴에 잡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얼굴 잡티 제거를 해보니까요, 이마 쪽 미간에 있던 주름이나 뺨에 있던 이 턱 라인에 있던 잡티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네요. 얼굴의 기름기 제거, 피부가 훨씬 매트하게 표현이 되네요. 이전에는 흔히 얼굴에 기름이 꼈을 때 그런 느낌이라면 얼굴 기름기 제거를 올리니까 확실히 매트한 피부 질감이 표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효과를 100%로 놓는 건요, 그 차이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고요. 이 개별 단계는 어느 정도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에 다시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전후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하나씩 해보면서 사실 100% 세기로 해놨잖아요. 이제 조금씩 조정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피디님, 이 정도 되면 어떤 것 같아요? 기존 원본은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었는데 편집 후에는 좀 더 기존보다는 신경 써서 커버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피부 표현 같은 게 광대나 눈 앞머리 쪽에 건들거림이 좀 있어 보였는데 수정하고 나서는 그 표현이 좀 더 윤광의 느낌으로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피부 결함 제거 탭을 제가 이용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피부 보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찌앤번 평면화라고 되어 있네요. 얼굴에 올록볼록한 걸 아마 조금 눌러주는 기능이겠죠? 이번에도 역시 매끄러운 질감? 이거는 너무 올리면 이렇게 너무 인위적일 것 같으니까 한 50%만 넣고, 부드러운 피부까지 올리면 더 그럴 것 같은데, 피부톤 선택은 친구가 원래 조금 진한 피부톤을 갖고 있는데 조금 맑아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얘네들은 와, 이렇게 되는군요. 양을 조금 줄여서 너무 튀지 않게. 자, 재밌는 건 동기화 기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날 같이 촬영된 옆에 있는 사진들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동기화를 누르면 동기화, 나머지 4장의 이미지에도 제가 작업한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방금 제가 작업한 게 그대로 동기화된 이미지네요. 피디님, 어떤 것 같아요? 시간 단축이 진짜 잘 될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능이 세부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결과물로 봤을 때. 포인트는 그 세기 조절을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세분화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메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레이아웃 상에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월하네요. 인물 보정에 진짜 특화된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소야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미 리터칭이 다 완성이 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즈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얼굴 각도가 조금만 더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사진이라서 얼굴 보정 기능 중에 저는 기대되는 게 이거거든요. 3D 얼굴? 얘를 움직이면요, 이렇게 얼굴 각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각도는 모델의 얼굴을 왼쪽으로 조금만 더 틀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울기도 살짝 더 고개를 꺾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이게 원본이고요. 지금 얼굴 각도 조금 조정한 사진입니다. 자연스러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여러분 지금 전후 사진을 보시면요, 이날 프로필 촬영의 컨셉 자체가 약간 도도하고 세련된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3D 얼굴 보정 기능을 통해서 얼굴의 각도를 조금 바꿔주고 체형에서 조금 보완을 하니까 제가 원했던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만다라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전문 댄서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스타일리시한 촬영이 됐는데, 이날 촬영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모델의 의상에 주름이 조금 많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활동적인 포즈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했는데, 옷주름 제거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 의상 보정 탭으로 넘어가서 옷주름 제거, 생각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네요. 다림질한 것 같아. 다림질한 것 같아 정말. 그럼 이것도 일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동기화를 눌러주면은 이게 지금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원본은 어땠냐? 아, 이거 쓸만합니다 여러분. 옷주름 제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옷감에는 다 이런 원단의 패턴이 있잖아요. 여기 생기는 음영을 자연스럽게 지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보터 AI가 옷의 질감을 인식을 해서 아마 이 명암 차이를 읽었겠죠?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원본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써야 할 이유가 충분할 것 같은데? 작은 주름이랑 굵은 주름 나눠져 있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프리뷰 화면을 계속 보느냐 못 봤는데, 작은 주름만 옮긴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옷에는 굵은 주름이 더 많다는 의미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업이 되고 무엇보다 편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서도 효과를 마치 0과 1만 있는 것처럼 한 번에 100으로 가진 마시고요. 의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름을 어느 정도, 원본에 있는 주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세부 조정을 잘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이보터 AI는 크레딧이라는 가격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저와 함께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기능들은 언제든지 사용해 볼 수 있고, 작업을 완료한 후에 내보내기를 할 때 구매한 크레딧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한 장당 1크레딧을 차감하게 되고요. 동일한 사진에 대해서는 이보토에서 무제한으로 편집과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1크레딧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겠죠. 홈페이지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날짜가 5월 13일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선불 구매와 연간 구독 플랜,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먼저 선불 구매에서는 200크레딧, 그러니까 200장을 내보내게 할 수 있는 크레딧을 한 번에 구매하시면 67,900원이고요. 크레딧당 단가가 339원 정도 나오고요. 500크레딧을 한 번에 구매하면 단가가 245원으로 확 떨어지네요. 그런데 연간 구독 플랜으로 보니까요, 초보자 요금제라고 해서 800크레딧을 한 번에 결제하면 단가가 141원으로 더 떨어지네요. 물론 일시 청구되는 금액이 11만 3,400원으로 조금 높기는 합니다. 업무용으로 패션이나 프로필 사진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연간 구독 플랜이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요, 패션 화보 촬영을 하면 물론 프로젝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보통 5,000컷 내외의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 촬영량에서 1차로 걸러지는 컷이 대략 30% 정도, 그 정도는 휴지통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와 고객사의 셀렉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컷은 보통 100컷 이내거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견적은 천차만별이지만 최종 셀렉 컷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100컷을 빠르게 작업하는데 장당 245원 정도라면은 제 입장에서는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요즘엔 웨딩 촬영도 셀프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취미로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아마추어 활동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대량 구매는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단가는 살짝 높아지더라도 선불 구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정을 해보는 것 자체는 돈이 들지 않고 출력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이보토 AI 설치하시고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들을 써보시고 나서 얼마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한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일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결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보토 AI에서 저희 소울케이브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링크와 할인 코드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링크로 이보토 AI를 다운받으시고 신규 가입하시면요, 5장을 출력할 수 있는 5크레딧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최대 20%가 할인되는 할인 쿠폰 코드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께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첨단 도구를 좀 더 완성도 있게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보토 AI 같은 훌륭한 AI 리터칭 도구가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작업들을 정말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아무리 최첨단 주방에서 최고의 조리도구로 요리를 하더라도 첫째, 신선한 재료가 없으면 최고의 맛을 낼 수 없을 거고요. 둘째,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최고의 AI 리터칭은 훌륭한 원본 사진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출이 엉망이거나 구도가 불안정한 사진, 또 색감이 부자연스러운 사진은 아무리 AI가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탄탄한 촬영 실력,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빛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토리를 잘 담은 구도를 만들고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는 색감을 담아내는 능력은 사진가가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역량이고요. 이것들은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원본 사진을 찍었다면 AI 리터칭의 도움으로 후반 작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훨씬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지난주에 AF와 초점을 설명드리면서 카메라에 내장된 AI가 제가 찍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뒤돌아서 있는 상황에서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유지해 줄 때 제가 정말 많이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에서 AI는 초점을 유지해주는 분명한 도움을 줬지만 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셔터를 누르는 결정을 한 건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은 리터칭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기본적으로 AI 리터칭 도구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진가의 기본적인 촬영 실력과 미적 감각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최첨단 AI의 도움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리터칭 도구를 단순히 클릭 한 번에 완성되는 그런 자동 완성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창의적인 시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걸 돕는 강력한 보조 도구로 생각하고 활용해야겠죠.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덜어주는 동안 우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모델의 개성을 또 살리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창의적인 시각을 갖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드는데 저희 이웃집 작가님이 도와드릴 거고요. 사진과 영상 분야의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토 AI 같은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혁신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각자의 작업 방식에 통합하려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의 문제, 즉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고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역시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사진가로서 일을 잘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단순히 AI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단계는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AI를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농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진짜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었던 게 맞는지 스스로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보토 AI를 활용한 인물 사진 리터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진 작업의 즐거움을 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결국 사진을 완성하는 건 여러분의 시선과 감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보토 AI를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더욱 멋진 인물 사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웃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죠.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코바 전시회에 이보토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구매 혜택과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로 카메라의 측광 모드 그리고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왜 이렇게 사진이 밝게 나오지? 혹은 왜 이렇게 또 어둡게 찍힐까? 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카메라가 빛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조절해야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같은 브랜드별 특징부터 어두운 실내나 아주 맑은 날 야외에서의 인물 촬영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서의 꿀팁과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고급 기술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카메라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면서 여러분의 사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카메라를 옆에 두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한 순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카메라의 측광 모드가 뭔지, 그리고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까지 카메라 브랜드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한 노출을 얻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노출 보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노출 보정은 이전에 저희가 촬영 모드 세션 1이었어요. 촬영 모드 관련된 설명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가 되려나요?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 이해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히스토그램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노출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카메라에서는 정말 작게 표시되는 그래프지만 이 작은 그래프가 어떻게 사진의 품질을 바꿀 수 있는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장면의 밝기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걸 측광이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빛의 밝기, 양을 측정한다는 뜻인데요. 이 측광이라는 기능이 사진 노출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광 모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먼저 다분할 측광이 있습니다. 다분할 측광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카메라가 전체 화면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평균적인 노출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촬영하고자 하는 장면을 하나의 장면으로만 보지만 카메라는 그 장면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의 노출을 측정하고 그것들을 평균 내서 최적의 밝기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다분할 측광은 화면 전체를 여러 개로 쪼개서 단순하게 그 노출의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최근 카메라의 기본값은 전통적인 그런 다분할 측광의 색상 정보, 그리고 거리 정보, 거기에 구도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측광 모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들은 평가 측광, 매트릭스 측광 또는 멀티 측광이라는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측광 모드를 기본 모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앙 중점 평균 측광입니다. 장면 전체의 노출을 측정하긴 하지만 화면 중앙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방식입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인데요. 피사체가 화면 중앙에 있을 때 정확한 노출을 얻는 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3분할 구도나 황금 비율 같은 다양한 구도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활용하는 경우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인물을 중앙에 배치해서 촬영을 하거나 대칭 구도를 활용할 때는 여전히 아주 효과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물을 중앙에 배치해서 화면 구도를 설정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중심 피사체를 배치하고 대칭 구도를 만드는 제품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끔한 노출을 원하신다면 그런 때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팟 측광입니다. 스팟 측광은 말 그대로 화면의 아주 일부분을 기준으로 노출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콘서트나 역광 상황에서는 굳이 화면 전체의 노출을 계산하고 그걸 평균 낼 필요는 없잖아요. 중심 피사체가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테니까요. 그럴 때 활용하면 노출 실패를 줄이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측광 모드 중에 가장 범용적인 측광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다분할 측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마다 그 이름과 작동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논은 평가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매뉴얼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광의 피사체에도 적합한 일반적인 측광 모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장면에 맞게 노출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라고 설명할 만큼 가장 범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노출을 얻을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범용적인 측광 모드인 만큼 전천후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니콘은요, 멀티 패턴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멀티 패턴 측광은 캐논의 평가 측광과 비슷하지만 색상 정보와 거리, 구도까지 함께 분석해서 좀 더 정교한 결과를 내는 걸로 유저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니콘 카메라가 다큐멘터리나 자연사진 또는 풍경사진 이런 곳에 많이 선호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니는 다분할 측광 혹은 멀티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소니의 과거 DSLR이나 DSLT 초기 모델들은 다분할 측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미러리스들은 거의 다 멀티 측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별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얼굴 인식과 연계된 얼굴 우선 측광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인물 사진에서 카메라가 피사체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노출이 얼굴에 최적화되도록 작동한다는 점이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카메라 매뉴얼에서도 이렇게 따로 언급할 만큼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사진 찍을 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후지필름은 멀티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브랜드들과 유사한데요. 사용자 매뉴얼에서도 구도, 색감, 밝기 분포를 분석해서 노출을 결정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권장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사실 측광 모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서 온라인에서도요, 이 측광 모드에 대한 검색량이 제법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이나 실습 과정에서도 초보분들이 꽤 많이 애를 먹는 요소이긴 합니다. 이럴 때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리는데요. 바로 다분할 측광 모드와 노출 보정의 조합입니다. 노출 보정이 어떤 건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광 모드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혹은 카메라의 노출이 여러분의 의도와 다른 상황을 해결해주는 기능, 바로 노출 보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밭에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밭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카메라는 이 하얀 눈을 너무 밝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사진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죠. 어두운 실내에서 사진을 찍어 보면요, 사진은 과도하게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게 바로 노출 보정 기능입니다. 노출 보정 기능은요, 유저가 카메라한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을 네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어줘, 혹은 조금 더 어둡게 찍어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출 보정은 EV라는 단위로 조정을 하는데요.
플러스 1 EV는 빛의 양을 2배로 조정해서 사진을 밝게 만든다는 걸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1 EV는 빛의 양을 2분의 1로 조정해서 어둡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2배 혹은 2분의 1배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사진의 밝기가 눈에 띄게 변하는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오래 찍으신 분들이 한 스탑 좀 낮춰봐 혹은 뭐 두 스탑 조금 더 올려봐 이렇게 스탑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스탑이란 단어가 1EV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출 보정은요, 카메라의 촬영 모드에 따라서 셔터 속도나 ISO 혹은 조리개 값이 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카메라는 셔터 속도를 바꿔서 노출 보정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셔터 우선 모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바꿔서 노출 보정 값을 맞춰주는 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잠깐 설명한 대로 스키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출 보정 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아마 스키장은 회색에 가깝도록 어둡게 찍혔을 거고요. 동시에 스키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꽤나 어둡게 나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출 보정을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 정도 해야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스키장도 원래의 눈의 색깔처럼 하얀색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촛불이 켜진 어두운 실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당이나 법당 같은 곳들 가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곤 하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그냥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어떻게 찍혔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눈으로 봤던 어둑어둑한 분위기에서 촛불이 밝게 빛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사진보다는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서 현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사진을 얻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로 조정해서 카메라가 어두운 공간을 억지로 밝게 찍지 않도록 지시해줘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원래 밝은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밝게 찍고 싶으실 때는 플러스로 노출 보정을 하시고, 원래 어두운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어둡게 찍고 싶을 땐 마이너스 방향으로 노출 보정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보정 버튼은요,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손에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이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표시된 버튼이 노출 보정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LCD 화면에 노출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휠이나 다이얼을 돌리시면 원하는 만큼 노출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혹 노출 보정 버튼이 따로 없는 카메라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 메뉴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메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찍어보는 연습을 해 보실 건데요. 카메라를 들고 창밖의 풍경이나 가족의 얼굴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다분할 측광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해 보시고, 같은 장면을 스팟 측광을 이용해서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노출 보정도 마이너스 3EV 값부터 플러스 3EV 값까지 단계별로 변화를 줘서 촬영해 보시면 사진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측광 모드 설정은 카메라 메뉴에서 측광 혹은 측광 모드라고 표시된 메뉴를 찾으시면 되고요. 노출 보정은 굳이 메뉴로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측광 모드는 브랜드별 다분할 측광 모드를 조정하시고요. 노출 보정 기능 이용해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밝기를 다르게 조정해서 사진을 찍어 보시면 노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걸 바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작업이 필요 없을 만큼 정밀한 노출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히스토그램을 꼭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 후에 LCD 화면을 통해서 곧바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지만 LCD 화질은 브랜드마다 혹은 카메라 모델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에서는 더더욱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사진의 밝기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왼쪽은 해당 장면의 어두운 영역을 표시하고요. 오른쪽은 밝은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진의 중간 톤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보통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진 재생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DISP, 디스플레이 버튼이죠. 혹은 정보 표시 버튼, 인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누르시다 보면 히스토그램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회색 히스토그램과 RGB 히스토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색 히스토그램은 사진의 전체 밝기 정보만 보여줍니다. LCD 화면을 제대로 보기 힘든 야외에서 사진의 전반적인 밝기를 판단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사진에 어두운 영역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둡게 촬영한 장면이라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진이 너무 어둡게 찍혀 있으니까 노출 보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에 몰려 있다면 과노출 상황입니다. 즉 사진이 너무 밝은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RGB 히스토그램은 빨강, 초록, 파랑 각 색상 채널의 밝기 분포를 따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색감이 중요한 사진 촬영에서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의 경우는요, 실내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업을 할 때 보통 광고 촬영이겠죠? 그런 때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채널이 오른쪽 끝에 몰려 있다면 그 붉은색의 디테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1 EV 값으로 설정해서 노출 보정이겠죠? 색감을 조금 살리는 방향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히스토그램의 이상적인 형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의도한 촬영 설정에 따라서 그 값을 표시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는 장면을 어떻게 담아내고 싶은지 그 의도가 분명할수록 사진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좋은 사진을 많이 보면서 보는 눈을 키우고 또 직접 촬영해보는 경험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에서 주의하실 건 클리핑이라는 상태입니다. 히스토그램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걸 넘어서 한쪽 끝부분이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싹둑 잘려있는 형태로 표시되면요, 사진에서는 완전한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라면요,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면 후반 작업에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측각 모드와 노출, 그리고 히스토그램까지 사진의 밝기를 다루는 핵심 기술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측각 모드는 노출의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노출 보정은 카메라의 판단을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교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스토그램은 그 결과물을 그래프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 라고 설명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카메라 들고 꼭 밖으로 나가셔서 오늘 배운 측각 모드와 노출 보정을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참 좋겠네요. 이유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막상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뭔가 아쉬웠던 적 많으시죠? 분명히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확대해보기만 하면 뭔가 좀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 혹은 초점이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또렷하지 않다고 느끼셨다면요,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는 원인을 짚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이지만 실전에서 자주 간과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면 여러분의 사진이 더 이상 흐릿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촬영 자세와 그립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카메라는 강력한 손떨림 보정 장치가 거의 다 탑재되어 있죠.
게다가 카메라를 손에 쥐는 그립 방법과 촬영 자세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진의 기본은 카메라의 몸의 안정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를 잡는 게 안정적인지, 또 안정적인 그립을 돕는 액세서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 안정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셔터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거리인데요. 그 내용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삼각대와 지지대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야경이나 장노출처럼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이용할 때는 삼각대가 꼭 필요하겠죠. 삼각대뿐만 아니라 모노포드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방법, 그리고 삼각대를 사용할 때는 왜 손떨림 보정을 끄라고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각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삼각대 없이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사진을 정말 안정적으로 찍는 분들은 저분은 손각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농담 삼아 주고받는 말이었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지지하는 카메라 그립과 촬영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촬영 자세와 그립은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진 못하지만 카메라를 손에 쥐고 카메라를 통해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는 손가락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수평 회전축과 수직 회전축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특히 3천만 화소가 넘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 중이시라면 아주 작은 떨림 현상도 사진에는 더 잘 보이겠죠? 카메라를 잡는 그립의 기본은 손가락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 손바닥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카메라 그립 부위를 가볍게 쥐고 왼손은 렌즈 아래를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렌즈가 작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렌즈를 쥐게 되기 때문에 받침대 역할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럴 때는 카메라 바디를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촬영 자세는 꽤나 안정적이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할 때는 눈과 양 팔꿈치가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고요. LCD를 보면서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몸에서 멀어질수록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쉽겠죠. 그래서 가급적 몸에 가깝게 붙여서 촬영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의 손 크기와 형태적인 특징이 정말 다 다르고 회사마다 그 카메라 라인업에 따라 카메라 그립의 형태와 그 크기가 정말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완벽하게 딱 맞는 카메라를 찾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핸드 그립이나 넥스트랩 같은 보조 장치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사용 중인 몇 가지 액세서리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광고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먼저 핸드 그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 그립 혹은 핸드 스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장치는 스몰리그라는 브랜드의 핸드 스트랩입니다. 카메라 우측에, 그러니까 손을 잡는 그립 부위에 이렇게 손을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핸드 그립을 이용하면은 손목에 힘을 분산시켜서 흔들림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끈의 길이도 비교적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를 구입할 때 포함되어 있는 기본 넥스트랩입니다. 넥스트랩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하실 텐데 특징이 있다면요, 기본 넥스트랩은 비교적 좀 얇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넥스트랩을 목에 걸 때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할 때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목에 2바퀴 내지 3바퀴 정도 감아서 마지막에 이 끈과 함께 카메라를 쥐는 겁니다. 이렇게 쥐면 마찬가지로 좀 전에 핸드 스트랩을 이용했을 때처럼 카메라를 쥔 손에 어느 정도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비교적 손떨림을 막은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고요. 여기 남는 끈은 카메라 밑으로 이렇게 감아서 손목에 팽팽하게 카메라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시면은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넥스트랩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넥스트랩은 비교적 좀 두꺼운 픽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이 스트랩 자체가 카메라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스트랩처럼, 얇은 스트랩처럼 손목에 감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촬영이 좀 길어질 때 있잖아요. 카메라를 계속 손에 쥐고 다니기 조금 힘든 그런 정도의 긴 촬영에서는 이 두툼한 넥스트랩을 이용해서
평소에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은 실제 촬영을 하는 그 순간에는 손목에 아무래도 좀 체력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쉽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촬영 자세는 다 잡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설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카메라가 조금만 움직여도 사진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특히 어두운 환경이나 망원 렌즈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셔터 스피드 안정값의 기본 공식은 초점거리분의 1보다 빠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초점거리의 2를 곱한 만큼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이 50mm 렌즈로 사진을 찍는다면 100분의 1초를 확보하면 사진이 흔들릴 일은 크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최소한 50분의 1초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mm의 망원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최소한 200분의 1초, 안전하게는 4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 이런 공식이 왜 필요한 걸까요?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작은 움직임도 사진에는 더 크게 반영됩니다. 특히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떨림이 사진에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이겠죠. 물론 가능하다면요,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제가 렌즈 파트에서 한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캐논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니콘은 바이브레이션 리덕션, 소니는 옵티컬 스테디샷, 이렇게 브랜드별로 다양한 손떨림 보정 기능이 렌즈에 탑재되어 있고요. 카메라 모델에 따라서는 렌즈의 손떨림 보정과 함께 카메라 바디가 직접 센서를 움직이면서 강력한 손떨림 보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자세를 잘 잡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도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야경이나 장노출, 풍경사진처럼 셔터 스피드를 길게 써야 할 때는 삼각대가 필수겠죠. 사람의 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세하게 떨릴 수밖에 없지만 삼각대는 카메라 흔들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권장됩니다. 특히 완벽한 선명도를 필요로 하는 제품 사진이나 풍경 사진에서는 삼각대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삼각대를 선택해야 할까요? 삼각대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쩌면 카메라 브랜드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브랜드가 다양한 만큼 살펴봐야 할 내용도 사실 좀 많아서요. 삼각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상세한 가이드를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삼각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매 예산과 연결해서 맛보기 정도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삼각대 패키지라고 해서 몇만 원만 추가하면 이런 삼각대를 배송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건 사실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삼각대는요, 재질이 알루미늄이긴 하지만 종이장처럼 정말 얇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삼각대 패키지에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그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삼각대를 사용하실 거라면 아주 작은 조명이나 액션캠 정도를 올려놓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요. 실내에서 가벼운 장비를 거치식으로 그 상시로 그냥 고정해 두고 쓰실 때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러리스나 DSLR 고가로 구입하시잖아요. 그런 장비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각대는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각대의 안정성은 보통 가격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20-30만 원대에서는 삼각대의 구조와 성능이 기본 이상은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 하중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삼각대의 최저 예산도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예산을 쓰실 수 있다면요, 삼각대의 재질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삼각대의 일반적인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삼각대는 비교적 저렴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카본 재질의 삼각대는요, 가볍고 진동 흡수력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동일한 브랜드에서도 높이와 구조가 비슷한 삼각대인데도 알루미늄인지 혹은 카본인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예산을 40에서 50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계시다면 일부 브랜드에서는 카본 삼각대를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양한 촬영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 높이가 2m에 가까운 대형 삼각대를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망원 렌즈를 주로 사용하시고 사람 키보다 높은 삼각대를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예산은 70에서 80만 원 정도 그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할 겁니다. 브랜드에 따라서는 100에서 200만 원 사이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삼각대의 카메라를 결착하고 다양한 각도로 조정하는 부분을 헤드라고 부릅니다. 3웨이 헤드는 3개의 독립된 조절 핸들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프레이밍에 유리합니다. 직관적이고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물이나 건축, 풍경 사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단점이라면 개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촬영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핸들이 돌출되어 있는 구조라서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 있겠네요. 볼헤드는 하나의 잠금 노브로 카메라 방향을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한 손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도 변경도 자유롭고 직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조작이 가능해서 인물이나 스트리트, 다큐멘터리 등 촬영자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촬영에 유용하지만 세밀한 조정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무거운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잠금 노브를 잠근 후에도 앵글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어식 헤드는 3웨이 헤드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기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정밀한 각도 조절이 필요한 촬영에 특화되어서요. 풍경이나 건축, 제품 촬영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어식 헤드는 비교적 작고 가벼운 제품이지만 전통적인 기어식 헤드는 무겁고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에 입문하실 때 여러분의 촬영 스타일이나 용도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고가의 삼각대를 덜컥 구입하셨던 분들은 삼각대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정적인 촬영보다 자유로운 화면 구도와 촬영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삼각대보다는 모노포드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모노포드는 이름처럼요, 한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각대보다 빠르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촬영이나 동물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유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경기장 주변에 있는 사진 기자들이 망원 렌즈에 막대기 같은 걸 받쳐놓고 촬영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게 모노포드입니다. 물론 패션이나 그 외의 현장처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촬영 현장에서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럼 삼각대를 사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제 경험상 삼각대를 사용하다 보면요, 촬영이 지루해지고 결과물도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를 고정하고 촬영하다 보니까 사진의 수직이나 수평도 훨씬 더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삼각대를 펼치기 전에 촬영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더 좋은 자리는 어디일지 좌우 혹은 위아래 더 좋은 위치가 있진 않을지 충분히 탐색해 보시고 촬영을 시작하는 게 좋은 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삼각대를 쓸 때는요, 카메라와 렌즈의 손떨림 보정 장치는 끄는 게 좋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카메라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이 오히려 미세한 진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카메라와 렌즈의 보정 시스템이 카메라의 떨림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떨림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렌즈의 손떨림 보정 기능은 렌즈 경통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되죠? 렌즈 파트에서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바디 손떨림 보정 기능은 카메라 기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카메라 메뉴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만드는 건 단순히 장비가 좋냐 혹은 그렇지 않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사진가로서의 습관이 잘 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한 촬영 자세, 셔터 속도, 삼각대 활용법은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초 체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촬영 자세와 그립으로 기본을 다지시고요. 셔터 스피드 안정값으로 흔들림을 예방하십시오. 그리고 삼각대를 활용해서 완벽한 선명도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오늘 내용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팁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사진이 한층 더 또렷하고 멋지게 변하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사진 생활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웃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